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주 전 의원 그리고 정호김 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조금 전에 저희 국회 연결해서 들은 것처럼 국회 방역망이 또 뚫렸습니다. 이제 나흘 만이죠. 국회가 다시 셧다운 상황에 들어갔는데 일단은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 의장 사무실에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관련돼서 이종배 정책위 의장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지도부 이낙연 대표까지 상견례 과정에서 팔꿈치 인사했다 하는데 이 국회 방역망 뚫려서 정기국회 일정 앞으로 갈 길이 분주한데 걱정입니다. 일단은 다 올스톱이 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올만 해도 세 번째죠. 올 초에 국회 원회관에서 토론회 과정에서 있었고 얼마 전에 지금 있어서 소통관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가 그야말로 어떤 샷다운 됐는데 또다시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또 단순히 이제 어떤 개별 의원이 아니라 사실 정책위 의장은 굉장히 폭이 넓지 않습니까? 네. 당 전체 행사를 하고 또 말하자면 자당뿐만 아니라 이낙연 대표처럼 이렇게 다른 당의 당직자들이라든지 고위층 인사들과 접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회 전체 여야 모두가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이 드러났고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더 조심스러운데요. 실제로 국회 지금 이제 예결위가 좀 각 상임위 모두가 예산결산철입니다. 지금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고 이제 그런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코로나에다가 홍수 피해에다가 빨리 재난지원금을 비롯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굉장히 중초대한 시점에 이런 일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국회에 소속된 식구들도 식구들이지만은 전 국민들이 조속하게 뭔가 조치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구멍이 뚫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뿐만 아니라 이 국회 구성원의 반은 거의 고위공직자들입니다. 각 부처에서 각 상임위에 배석하고 있는 대기하고 있는 공무원들까지도 위태롭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더욱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지난달 말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을 때 그 당시에도 정기국회 일정이 좀 미뤄지고요. 국정감사 일정까지도 조정이 됐습니다. 이 상황에 지금은 정기국회가 개원을 한 상태인데 차기 일정도 좀 차질이 불가피해 보이고 만약에 이종배 정책위 의장의 확진자가 더 늘어난다면 이 정말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자칫 빠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드네요. 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매뉴얼이 일단 방역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일정을 수년시키고 그다음에 각자 재택 그리고 격리 이런 것이 이제 반복되면서 그동안에는 일정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 백신도 그렇고 치료제도 그렇고 일조일석에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네. 그렇다면 적어도 이 국정과 관련된 기관에 있어서는 결국 이런 상황에 대비한 새로운 매뉴얼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든다면은 원격으로 회의를 한다든지 전혀 새로운 방법의 국정 운영에 있어서 이게 중단이 되거나 아니면 이것 때문에 장애를 겪는 그런 상황이 아닌 그런 새로운 어떤 그 방법을 지금부터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그동안 방역이 잘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집단 면역이라는 걸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오히려 많은 환자들이 발생한 인도라든지 스웨덴이라든지 미국의 뉴욕시 같은 경우는 조심스럽지만 집단 면역이 된 거 아니야? 이런 그런 일련의 그런 징후들이 보이는데 우리는 그런 걸 기대할 수 없다면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될 때마다 모든 걸 스탑시키고 각자 집으로 가서 재택근무를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정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창의적인 그런 그 대안을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국정감사라든지 또 대정부 질의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예산 결산과 관련한 그런 그 결의라든지 또는 그 통과라든지 이런 면에서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새로운 그 아이디어 K 방역이라 그러는데 이런 코로나 시대에 어떤 새로운 K 의정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도 겪지 못했던 감염병 사례를 겪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난달 말에 국회가 문을 닫았을 때 국회 살림살이 총괄하는 사무총장이 이른바 비대면 국회나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의정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원격으로 하는 뭐 이런 부분에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냈거든요.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아직은 단기간에 그런 것들이 장착될 수 있는, 갖출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비대면으로 뭐 화상통화할 수 있습니다만은 거기 또 하나는 속기록에 속기사들이 또 모든 회의 같은 걸 기록해야 되고 그 기록에 대해서 리뷰가 돼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완결이 돼야만 국회가 하나의 완 사이클을 가는 거거든요. 예.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속기가 다 되고 속기를 다시 의원이 봐서 내 질의와 맞는지까지가 마무리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과정이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질의 순서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의원들이 바쁩니다. 개별적으로 아시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질의 순서가 처음에 나오지만 의원 개별 따라 수시로 질의 순서가 바뀌고 이런 부분들을 컨트롤 타워를 어떻게 해봤냐. 또 그런 일을 여러 번 해보면 그것에 따라서 하나의 시스템적으로 예. 말하자면 언택트하는 상황에서도 가능하지만 지금은 그런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만들어가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국회 안에 있는 어떤 언택트 뿐만 아니라 서버 자체도 굉장히 분산돼 있어요. 예. 실제적으로 말하면 디지털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의 문건을 국회 예산 정책서하고 도서관하고 다 다릅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도 하나로 일원화시키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더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면서 다른 주제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소식에 다소 좀 빛이 바라긴 했지만 오늘 오전에만 해도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당명 바꾼 것을 최종 확정하고 앞으로의 소회, 지난 100일의 소회, 앞으로의 다짐들을 얘기를 했는데요.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앞으로 국민의 힘이 어떠한 일을 해나갈 것인가는 점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발표한 정강정책에 대해서도 참 잘 표출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이 국민의 힘이 종전과는 다른 형태로다가 국민들을 포용해 나가는 그러한 정책적인 측면에 많은 노력을 갖다가 경기할 겁니다.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한국형 기본소득을 어떤 형태로 실시할 것인가.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금 연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다음 사실 선거에 이걸 갖다가 공약으로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지금 노력을 계속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 하고요. 오후에 당직자 확진자 발생 소식에 지금은 재택에서 추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오전에 있었던 기자회견에 여러 취재진들의 질문들 가장 집중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봤더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연대론 여기에 대해서 일단 국민의힘이라고 당명을 지은 것부터 해서 어떤 일종의 좀 접점을 형성한 것이 아닌가 여기를 집중적인 질문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관심 없다고 이렇게 선을 그었네요. 지난 이런 부분에 대한 김종인 위원장의 속내랄까요? 그리고 지난 100일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우선 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연대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그 나름대로 선을 긋는데 사실은 지금 이 당이 새로운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또 중도를 많이 포용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행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든다면은 5.18 광주 묘역에서의 어떤 참회의 눈물이라든지 네. 또는 기본소득과 관련한 매우 전향적인 태도라든지 아무튼 중도에 굉장히 공을 들인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현 정권의 실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통합을 해야 된다라는 그 움직임이 필요한데 적어도 정치적으로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 김종인 체제에 들어와서 한 가지 돋보이는 점은 그동안 보수 정당이 매우 생경하고 원색적인 태도, 특히 당대표라고 하는 그 인사들이 매우 심지어는 막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이미지를 손상시켰다면 김종인 체제에 들어와서는
그런 면에서 보수 정당의 품이라는 것을 일정 정도 보여준 측면이 있다라는 것하고요. 그러나 여전히 그 지금 문재인 정권의 반사 이익에 따라서 이 정권의 지지도가 올라가면 다시 내려가고 또 내려가면 상대적으로 올라가고 어떻게 보면 그것도 진전이죠. 1년 전만 하더라도 이 정권과 대통령의 지지도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와 상관없이 보수 정당은 계속 밑바닥을 헤매고 있었는데 네.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중도를 아우르다 보니까 지금 그런 보수는 어떻게 할 것이냐. 998을 배제하겠다라는 부분에서는 일정 정도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보수의 가치라고 하는 안보, 자유, 시장, 실용에 대한 이 위원장과 지금 당원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래서 많은 그 보수층 지지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중도만 가지고 정권 못 잡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러한 사람들과 대화하고 또 필요하다면 계도할 수 있는 예. 그런 어떤 큰 정치, 그런 어떤 큰 계획 이런 것들이 이렇게 비춰지는 것이 이 국민의 힘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거 아니냐. 물론 제 예. 개인 생각입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만 해도 또 민주당에서 지도부에서 자기 역량을 발휘했기 때문에 이 민주당 쪽 지지자 그리고 진보 진영에서 바라보는 지금 상대당 야당 보수 야당의 지도자로서의 김종인 위원장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글쎄요,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기본적인 가치 철학 여러 가지 방식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에서 민주당이 자기 가치와 철학을 말하자면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잘 되지 않았고 그래서 난 떠났다라는 네. 거고 국민의힘에 와서는 어쨌든 그 국민의힘에 맞게 자기가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방향을 국민의힘 내부에 투영해 가는 네. 그것이 이제 변화와 혁신의 DNA가 되는 이제 그런 차원이고 네. 이제 나는 큰 방향이 잘못됐다고 보지 않아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아까도 본인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여러분이 아마 아시게 될 것입니다. 혹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라고 예. 하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만약 없어진다면 이 당이 그것을 추진할 것이냐, 누구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집단적 사고를 통해서 자기의 가치를 실현해 가고 있는가가 브랭크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게 되는데 그 아시는 게 김종인 위원장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건 아닌가 예. 하는 의심들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토론을 끄집어내는 순간 여러 가지 많은 반발도 있을 수 있는 물론 민주주의 과정에서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측면들이 되게 아쉽다라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호남이나 중도 외연 확장 예. 그다음에 극우를 떨쳐버리고 좀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을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진전이었다. 또 당이 굉장히 안정화됐다는 건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DNA라고 하는 것은 혼자의 머릿속에서 DNA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전체가 경험하고 토론해 가면서 당의 전체적인 DNA로 바꿔가는 네. 과정인데 과연 이 짧은 시간 내에 그것을 가능해 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아쉬움들이 좀 아쉬움이라기보다는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구체화되고 실현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측면들이 저는 이제 바로 지켜봐야 될 대목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떠났을 때 블랭크를 김영주 의원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제로도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번 100일 맞아갖고 일부 의원들은 김종인 위원장의 어떤 리더십과 여기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내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김종인 위원장의 임기가 내년 봄 이후에 아니면 그 무렵까지 과연 이런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권력에서 내려왔을 때 지도부에서 내려왔을 때 과연 지금의 어떤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좀 물음표가 붙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그 힘이라고 하는 거는 당의 지지도에 따라서 이제 결정될 것 같고요. 특히 내년 보궐선거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린다면 그 다음에 그 이후의 정치에 대해서 누구도 예단하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그 노 정치인의 머릿속에서 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때로는 참 전략적인
그런 그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네.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정당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 안정화되고 좀 더 그 뿌리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정당의 의사결정 자체가 상당히 다원적이고 민주적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볼멘 소리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거를 배제하지 않고 김종인식으로 포용하고 때로는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그 리더십을 또 한 번 보여줄 때 예. 김종인 체제가 더 상당 기간 동안 생존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정당이든 또는 정권이든 권력자가 항상 우리가 목격을 해보면은 그런 반대의 목소리라든지 맞짱 뜨는 목소리에 대해서 인내심을 보이거나 관대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대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말로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이 정당은 나름대로의 소명이 있거든요. 한국에서 보수 정당 내지는 뭐 중도를 아우르는 정당, 실용 정당으로서의 축을 만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재건을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그래서 아마 그런 절실함 때문에 지금 김종인 리더십 하에서 지금 하고 싶은 말을 또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러한 의사결정, 예를 든다면 특히 주요 정책, 기본소득을 포함해서 그 방법론에 이르기까지 나름대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또 때로는 수렴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이 많아져야 김종인 체제가 더 단단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제였죠. 문재인 대통령이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을 격려하는 내용을 본인의 SNS에 올렸는데요. 이 SNS 내용을 두고 현장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 그리고 현재 파업 중인 의사들의 이른바 편가르기다라는 비판들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반박이 이어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목소리를 듣고 오겠습니다. 뭐 듣기에 따라서는 의사 집단에서는 조금 더 불편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냥 메시지 액면 그대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현장에서 실제로 고생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간호사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보낸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겁니다. 우선 뭐 대통령께서 지금 의사 파업에 대해서 상당히 좀 좋지 않은 그런 감정을 너무 이렇게 노출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의 그런 발언이나 SNS 그런 상당히 좀 신중하게 작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참 의료계 모두가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들과 또 이 간호사들 또 이렇게 갈라치기하고 분열하는 그런 것은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요약해드리면 의사들이 파업으로 떠난 현장을 여전히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 참 많이 고생한다. 그래서 감사와 존경을 드린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SNS에 그 내용을 올렸는데 이것을 두고 특히 야당에서는 편가르게 한다 뭐 이런 비판하고 있고요. 오늘 이에 대해서 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위로하는 메시지를 두고 왜 극단으로 치닫느냐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정쟁 거리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형주 의원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도 아쉬웠던 점이 어제 그나마도 한정혜 정책위원장하고 최대집 협회장하고 네. 상당히 접점을 이룬 시점이었어요. 이제 그런 시점에서 물론 간호사들이 의사 떠난 자리를 메꾸느라고 굉장히 고생하는 건 맞죠. 또 격려하는 것도 마땅하다고 보여지는데 오히려 이 얘기에 덧붙여서 참 우리 의사들도 정말 수고 많았다 이렇게 해서 좀 더 의사들도 같이 격려를 함으로써 오히려 현재 어떤 갈등을 조금 더 말하자면 봉합해 가는 대통령이 의사들 고민도 들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를 높여서 빨리 현재 어떤 그 의료인들과의 갈등을 풀어가는데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그 포지션을 잡았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현재 지금 간호사들도 이것이 꼭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결국에는 의사들 없는 간호사라는 게 거의 불가능한 게 본의 아니게 그러한 어떤 뭐 정치권에서의 그런 해석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서먹서먹해질 수 있는 부분을 정치권이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마냥 신나할 수 있는 대통령께서 우리 마음 알아주시는구나 이렇게만 표현할 수 있는 상황도 못 된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저 젊은 간호사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간호대 인원을 더 넓힌다든지 또 지역 간호제 부분조차도 우리가 바라는 건 아닙니다. 이왕 우리를 격려해 주시려면 진정한 의미에서 제도적인 개선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말씀은 단순히 기분 나는 대로 격려해 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조금 더 면밀하게 전체의 맥락들을 보고 시점과 또 실제적으로 좋은 말씀 뒤에는 항상 좋은 선물이 따라갈 수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좀 서글픈 생각이 들었는데요. 과거에 중국이 제국이었던 시절에 주변국들을 상대로 해서 소위 갈라치는 EEJ 전법을 썼죠. 그거는 중국이라는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쓴 EEJ인데 예.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의사와 간호사를 갈라치고 지금 갈라치는 게 비단 의사와 간호사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이 댓글, 대통령의 SNS 글에 대해서 댓글 단 사람들이 전부 보수주의자들도 아니고 야당 지지자들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갈라치느냐는 그러한 성토가 계속해서 줄을 이었거든요. 특히 이제 의사협회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의사협회가 논란이 있는 글을 올려가지고 많은 비난을 받았거든요. 네. 그랬더니 의사협회가 그걸 내리면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댓글을 다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글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가수 아이유가 아이스 조끼를 기부하였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유 팬클럽이 딱 어떻게 나오냐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하회와 같은 은덕에 감사하기는 하지만 아이유 팬클럽은 간호사들뿐만 아니라 의사들에게도 지원을 하고 취약계층에게도 지원을 했습니다. 뭐 황공하기는 하지만 이런 간호사들만 도왔다는 오해가 있을 듯한 아이유 팬클럽이 문재인 청와대보다 훨씬 낫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통령께서 국민을 갈라칩니까? 포용해도 부족할 판인데요. 그런데 더 한심한 거는 대통령 밑에 몇몇 의원들이 마치도 대통령을 엄호한다 하면서 지금 편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대통령께 도움이 됩니까? 정말 대통령을 위한다면 친문, 문파 이런 노릇하지 말고요. 대통령께 쓴소리를 해야 이 나라가 제대로 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간호사들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간호사들한테 이렇게 축혀준다 그래서 간호사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러세요? 현재 있는 의사 인력부터 확실히 지키세요. 이거 말로만 하십니까? 지금 이 대통령의 SNS 글 때문에 대통령은 굉장히 민망하셔야 맞는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추미애 법무장관과 추 장관의 아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추 장관 아들 군 복무 시절에 휴가가 적법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두고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사실 검찰에서 수사를 계속 해왔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다시 이렇게 크게 조명을 받는 것은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합참 차장 출신입니다. 중장 출신인데 이 아들의 부대 관계자 장교와 통화한 내용을 일부를 공개를 했는데 그 내용에서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이 당시 전화를 했었다. 아들의 휴가와 관련해서 병가 연장하는 거와 관련해서 이런 내용 공개하면서 이 과정에 좀 법을 어긋나는 절차다라고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고 추 장관 등을 비롯해서 5명을 검찰에 또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뭐 정치권으로 특임 검사 임명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쟁점이 되는 것은 병가를 2번 연이었었다라고 하는 거고 한 번은 10일, 한 번은 9일입니까? 예. 이렇게 썼는데 병가를 한 번 쓰고 난 다음에 사실은 복귀를 해야 되는데 복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가 2번째 썼고 그것도 2번째 병가에 들어와야 될 날에 들어오지 않아서 당번병이 전화를 했던 집에 있더라. 여기서 이제 발단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과연 이제 그 병가를 2번 쓰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연가를 쓰게 됐는데 그때 병가 2번 쓰고 난 다음에 또 병가 낼 수 있는가를 물어봤다는 건데 그 물어본 사람이 말하자면 추 장관의 보좌관이다. 네. 그 당시에 추 장관은
민주당의 대표였기 때문에 대표 밑에 있는 누군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인지 아닌지조차도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는 상황, 일방의 주장일 뿐이니까 이제 그런 상황인데 어저께 말한 추 장관 아들 변호인이 여러 가지 어떤 그동안의 1차 병가, 2차 병가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밝힌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이제 아쉬운 점은 그 보좌관의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쟁점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빨리 동부지법에서 빠른 말하자면 어떤 조사를 통해서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또 이미 이제 전역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현역에 남아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보면 이것이 그렇게 조사의 결과를 내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은 저는 아닐 거라고 보여지고 아쉬운 점은 어쨌든 하나의 어떤 그 국회의원으로서 또 앞으로 장관을 지향했던 그런 분들이라면 자녀 문제에 있어서는 본인 스스로가 가급적이면 해결하고 부모가 어떤 해결을 해가는 것은 좀 지향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말을 하기는 이릅니다만은 누군가 대리해서 그것을 연장했다라는 의혹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좀 문제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휘발성이 엄청 큰 문제인 것이 지난번 조국 전 법무장관의 자녀 문제는 입시와 관련돼 가지고 휘발성이 컸다면 이거는 자식을 군대 보냈던 또 지금 현재 군대에 있는 앞으로 보내야 할 본인들 부모들 그 가족들한테 모두 휘발성이 있는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최근에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지는 게 이 이슈와도 무관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추미애 장관은 국회에 나와서 답변을 하면서 보좌관이 무슨 남의 사적인 일에 전화를 하겠느냐 그런 일 없다라 그랬는데 지금 그 대위가 전화를 받았고 자기가 또 콜백까지 해줬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대위도 거짓말했다라는 것이고 또 어제 그 추미애 장관 아들의 변호인의 입장문을 보면 지난번 당직 사병이 참고인으로서 얘기했던 모든 진술이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잖아요. 그냥 너무 지금 극단적으로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 전 국민이 이 진실이 무엇인지 궁금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빨리 어떤 식으로든 수사를 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되고요. 제가 단지 궁금한 거는 어떻게 그 우리나라의 지금 국방부 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아들을 군대를 보냈는데 얘가 아프면 대위하고 직통 전화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보좌관을 통해서. 그리고 대위뿐만 아니라 또 중령하고 의논해가지고 이게 대위선에서 이렇게 그 소위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이 군 서비스가 이 정도의 클래스인지 저 그것도 궁금할 뿐만 아니라 지금 두 번째 병가 기록은 현재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국방부 장관도 인정을 했거든요. 대한민국의 국방부 군이 어떤 데입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발화성이 높은 지역이에요, 이 안보로. 그런데 이런 자료 하나가 이렇게 치밀하지 못한 국방부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지금 구멍가게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무기 주고 나라 지키라고 하는 조직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군인이 수술을 해야 되면 대체로 그 군 부대 또는 국방부와 관련된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밖에 나가서 수술을 받더라도 치료는 안에 들어와서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19일이나 병가를 낼 수 있으며 연장해서 4일을 더 할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 지금 규명될 부분이 많은데 어제 변호사의 입장문을 보면은 그 아들도 지금 억울해서 펄펄 뛰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진실을 빨리 밝혀야죠. 대질 신문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자료라든지 전화 기록이라든지 더군다나 신원식 의원실에서 중령도 전화 받았고 대위도 받았다 그러는데 안 받았다 그러면 누가 문제인 것인지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누가 진실을 말하는 것인지 저도 아주 궁금합니다. 지금 의혹이 더 커지기 전에 검찰이 좀 발빠르게 좀 뛰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뭐 진실이 규명되고 또 불필요한 또 논쟁까지는 이어지지 않도록 뭐 그렇게 마무리가 되길 바라면서요. 지금까지 김형주 전 의원, 정호김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